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양하게 제시되는 프로젝트가 한국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거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일방적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직접투자기금은 한국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러시아 스푸트니크5 백신의 생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한국이 인기가 많긴 한가 보다, 혹은 러시아 백신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면서 러시아를 경계하거나 해당 뉴스의 진위를 묻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3상 임상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백신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중국과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백신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반갑다기보다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찾으며 들고 오는 소식 중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잠잠하던 러시아가 한국에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한국 철도 연결 제시.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2월에 남북을 관통하여 러시아를 잇는 철도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중단된 남북 철도 사업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먼저 이번 남북 철도 사업 관련 회의를 먼저 자신들이 남북한에 제기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지난주 보도를 통해서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 남북 문제를 풀어보기 원하며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북한의 개성 연락소 폭파로 인해 사실상 공식적인 모든 연락망이 끊어진 상황이며, 북한과의 각종 사업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국이 비공식 채널이나 외교라인 등으로 러시아에게 북한과 경협 관련한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당국은 북한과 사실상 냉전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여전히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18일 정부는 비무장지대 모든 사업에 북한의 자리를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북이 함께한다면 평화와 경제가 어떻게 선순환하는지 전 세계 앞에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DMZ에서 스마트 농업 등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협력모드를 이룩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 8월에는 북한의 개성구려 인삼 무역회사와 물물 교환을 하려다가 UN 제재 대상으로 파악됐지만 다른 북측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며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역할을 바랐다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와 유가 급락으로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8%가량으로 잡았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경제는 자원 수출형 경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국가 장벽이 막힌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국면에서 유가가 떨어지고 자원 수출이 감소하는 국면이라며 이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시장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여 창출해내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랜 기간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과의 육상로로 연결되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영통신을 통해서 짐짓 한국도 러시아가 북한과의 외교에서 역할을 원한다고 보도를 내보내면서 한국-러시아 철도 연결을 직접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남북러가 동시에 회담을 갖는다고 보도했으므로 북한도 러시아의 제안을 수락했는데, 개성공단 폭발하는 최악의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코로나로 인해 중국과 국경이 막힌 상황이며 경제 회복이 급선무인 만큼 허락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남북러 철도는 연결만 된다면 남북 간에 이루어진 각종 사업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 간에 경제 물류가 오갈 때 북한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내심 원하는 것이 러시아로 인해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자동차로 연결이 되는 카페리가 운행을 재개한 것도 고무적입니다. 최근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운행하는 카페리가 9월 10일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를 타고 여객을 받을 수는 없어 화물만 이동하는 상황입니다만, 러시아에서도 그만큼 한국과의 교류를 원하면서 철도까지도 개통되기를 강력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북 철도 사업이 러시아와 진행된다면 중국의 동북 삼성도 즉시 북한과 한국을 잇는 철도를 곧바로 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남북 철도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효과가 훨씬 큰 것은 러시아보다도 중국의 베이징까지도 가까워지는 철도이기 때문에
물류를 비롯해서 각종 인적 자원이나 북한과의 경협 등 엄청난 경제 효과를 보게 된다는 강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남북철도 사업이 러시아와 한국, 북한까지 동의가 되더라도 넘을 벽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북로 철도 사업이 과연 가능한가? 남북로 철도 사업이 진행되려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북한 제재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 12월경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남북 간 철도 사업을 포함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동시에 결의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남북 철도 사업 합작이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금지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과연 미국이 허락해 줄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항시 남북 철도 사업에 관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틀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남북철도 사업 등 각종 경제개발을 들어가기 전에 미국과 핵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 자체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했다는데 만약 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철도가 우여곡절 끝에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북한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철도를 다 완공한 다음에 예고 없이 철로를 북한에서 막는 경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번 개성연락소 폭파 사건은 물론이고 금강산 호텔, 개성공단 등 수많은 전례가 있어서 앞선 사업들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는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대략 50에서 100조 사이의 비용이 남북 철도 사업에 차관 형식으로 투입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등에 따라서 철도만 깔아놓고 사용 못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탑다운 방식으로 인해 극적으로 남북 철도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나와서 각종 북한 경제 개방과 더불어 핵 문제가 해결되는 프로세스가 가동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아주 좋은 것을 그들에게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 문제와 남북 경협 문제 연동에 대한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등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는 미중 간, 미러 간의 첨예한 세력 다툼이나 패권으로 대립각에 서 있어 다자 간의 협력이 매우 어려워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당선 후에는 중국과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 철도 사업 개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 남북러 철도 연결 시 한국에 매달리게 되는 일본. 일본이 남북러 철도 연결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본은 대륙과 철도 연결을 자신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 터널을 뚫어 동참을 원할 것입니다. 즉 일본은 남북러 및 중국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일본은 대륙과 철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수건 사업으로 북한만 관통해서 중국과 유럽까지 철도가 간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한국과의 터널 연결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나올 것입니다. 갑자기 한국의 외교 강경책을 구사하던 일본은 한국과 잘해보려고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도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한국과 해저 터널을 연결하자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한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쉽게 대륙과의 연결을 허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한국은 중간 연결 통로 역할만 하고 일본만 이득을 보게 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다시 남북을 소집하며 남북로 철도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코로나로 지쳐있는 한반도에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파생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이 한국문판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인도군이 불법으로 실질 통제선을 넘어가 협상을 앞둔 중국 국경방위대 장병들을 향해 맹렬한 경고 사격을 가했다. 중국과 인도의 접경 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은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중국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다. 이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양측의 묵시적 관행을 깨는 행위로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서부전국사령부의 대변인인 장시리 대전은 성명에서 인도군은 중국-인도 국경 서쪽 구간에서 LAC를 넘어 항중지로 남쪽 두 인근 선파오 산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장 대전은 인도군은 협상을 시도하던 중국 국경방위대 순찰대원을 등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며 이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자 비열한 행위에 중국 국경방위대는 사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 매체인 인도투데이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이 먼저 인도 진지를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인도의 이번 총격전은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와 별도로 중국과 인도의 국방장관이 만난 지불과 수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인도가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파키스탄과의 국경 대치 갈등으로 인한 이중의 압박을 받아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군은 지난달 31일 판공지로 남쪽 제반과 레친산 고객길 부근에서 LAC를 불법으로 건넜다. 칭화대 치에펑 국가전략연구소 소장은 인도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협상 카드를 얻기 위해 분쟁 지역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는 수브라만담 자이상카르 외무장관이 오는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SCO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내 반중국 기조가 커지면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던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인도 맞춤형 제품으로 TV, 냉장고,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시장서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한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을 겨냥해 올해 초 선보였던 커드 마에스트로 냉장고의 407리터 대용량 제품을 오는 10일 출시한다. 커드는 요거트와 비슷한 맛을 내는 유제품의 일종으로 채식이 많은 인도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품이다. 지난 1월 첫 커드 마에스트로 냉장고를 출시했고 이번에는 대용량 제품을 추가했다. 다른 나라에는 팔지 않고 인도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이다. 휴대폰 시장에서는 반중 정사로 인해 반사 이익을 거두었다. 대표적인 메이크 포 인디아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스마트폰 시장서 26.3%를 차지하며 샤오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피처폰 판매를 합친 전체 휴대폰 시장서는 1위 자리를 채탑하냈다. 인도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TV에는 PC와 연결할 수 있는 리모트 액세스 기능을 탑재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 4분기 샤오미의 1위를 내준 이후 2분기 만이다. 이처럼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PC 보급률이 낮은 인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장 조사업체 피치솔루션은 인도 소비자 가전 시장이 2024년까지 연평균 5.5%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589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7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중저가 중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인도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늘려가고 있다.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과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지며 프리미엄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이에 맞춰 지난 7월에는 사운드바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2020년형 사운드바 사운드 타워 2가지 모델, Q 시리즈 사운드바 4가지 모델, T 시리즈 사운드바까지 총 7개의 모델을 동시 출시했다. 마케팅도 맞춤형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인도의 힌두교 신탄생일을 기념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집에서 제품 체험해볼 수 있는 마케팅 등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도 소비자들에게 적극 다가서고 있다.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이에 인도 시장의 반중국 정서는 스마트폰에서 TV와 가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반중국 정서 확산으로 스마트폰, TV 점유율 확대에 따른 출하 증가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반중국과 메이크 인 인디아를 강화하며 국내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도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TV 수입의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위탁 생산까지 막고 국내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인도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 내수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인도 우이다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지만 일부 가전제품은 인도 밖에서 생산된다. 특히 베트남 공장이 가전제품 생산 거점으로 있어 수요에 따라 베트남 생산분이 인도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신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전자부품뿐 아니라 전자제품 수입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